외국인의 시선으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소수서원 관광해보기. 일부 불교 사원이 있던 곳에 자리잡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경북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에 왔습니다. 소수서원 주변에는 선비촌 같은 숙박이 가능한 복합문화시설도 있고 소수박물관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갔던 날에는 더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만 계셨어요. 정부에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유교문화 관련 시설을 구축했는데 세금 낭비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관계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들이 상주하시면서 잘 활용되고 있는 불교 사원과는 다른 공간이 바로 한국의 유교 관련 시설들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소수서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와 소수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 그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유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유교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중국은 사회주의 된 다음에 문화혁명 때 닭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유교가 아니고. 중국은 유교의 본고장이지만 사회주의 혁명으로 유교적인 전통문화의 맥이 끊겨버렸다. 소수서원의 원래 이름인 백운동서원이 벤치마킹한 중국의 백록동서원은 장시성 북부 주장시 루샨에 위치해 있다. 1996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루샨 국립공원의 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송나라의 주인은 백록동서원을 부활시킴으로써 송대와 명대 유학자들의 철학 및 서원 교육의 본보기가 되게 하였는데 주의가 해석한 성리학과 교육은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귀감이 되며 널리 전파되었고 나아가 세계 교육사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백록동서원은 주의와 관련된 성리학과 교육의 유형적 증거이며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교육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지금은 그 맥이 끊겼고 지금의 중국 유교는 옛 유교 사상을 부활시켜 중화주의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물론 중국에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과 무덤인 공묘와 공부, 맹자를 모시는 맹묘와 맹보 등이 보수, 정비 및 복원되어 현존하고 있으며 우이산, 남오서원, 충양서원 등이 유교와 관련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옛 모습을 되찾고 있다. 일본은 아예 서원 같은 게 없고 일본은 사숙이라고 알아요? 사숙. 사숙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립학교죠. 사립학교. 그게 이제 서원의 역할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종교 뭐 이런 거 중에 하나 이데올로기 세계관인데 다른 것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어떤 성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신으로 뭐 기독교로 치면 우리 신과 네 신하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이런 거 있잖아요. 주작이랄까 뭐 성경이랄까 분명히 그 본연의 세계가 있고 주와 지와 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도 몰라. 그런 얘기지. 이게 뭐지 이게? 어떤 핵심적인. 예를 들면 사실 기독교 그러면 막연하지만 뭔지 알잖아요. 그죠? 예. 신을 모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마리아와 뭐 이런 그런 거라든가 이슬람 뭐 삼위일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어떤 그 핵심이 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데올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들이랑 뭐 할 수 없다는데 성리학 세계에서 왜 그 뭔데? 진짜 그 성리학이 뭔데? 예, 그러니까 그때 대답하기 막연하. 네, 그죠? 무슨 아십니까? 물론 사람이 똑같이 가는 게 힌두교가 그래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대충 하시는 거고 힌두교는 뭐예요? 실질로 설명할 수 있잖아. 근데 예, 그죠? 힌두교 핵심 카스트 제도에 힌두교와 카스트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녹음이 잘 안 되어서요. 여기는 못 가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가짜예요. 이거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 신라 시대 이후에 이렇게 다리 멋있는 나무다리를 지은 적이 역사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나무다리는 없지만 돌다리는 많습니다. 나무다리를 왜 안 만들었겠어요? 있었겠지만 자꾸 홍수 때 쓸려나가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필요한 곳에는 돌다리를 놓거나 징검다리를 놓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나무다리는 모두 사라졌고요. 월정교가. 그렇죠. 그 이후에는 한 군데도 없어. 그것마저도 복원했어. 실제로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게 서원이 거의 대부분 이게 정관이 참 좋다는 얘기 아니야? 서원의 입지를 잡을 때 특징이 있어요. 선현이 살았던 고향이나 선현이 열심히 활동했었던 그 지역의 경치 좋은 곳들. 향교는 읍성역. 딱 정해져 있어. 한 군은 정해져 있고 선현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모시는 분. 제가 지금 현재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고향 뭐 예를 들면 뭐 부산 해운대 옆에다가 소원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 이럴 때 제 할아버지가 있었던 곳으로 찾는다는 얘기. 뭐 할아버지도 되지만 보통 자기가 모시던 스승. 자기 스승. 무슨 스승 스승이 누가 있어요? 고향에 자 옛날에 네, 사람들. 네.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하는 뭐 호랑목판 이런 거 있지? 예, 예. 아, 오케이. 맞습니다. 이제 소수소원 들어왔고, 그러면 사실은 그 뭐지? 자연경관은 중요하지만 그러기가 인문경관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네. 자연경관도 중요하죠. 왜냐면 유교에서는 자연경관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있는 쑥수사 터예요, 소수소원이. 그래서 여기 불교 유물들이 출토가 된 거야. 그러네. 네. 근데 이런 유물은 굉장히 사실 되게 흔해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숙수사. 네. 쑥수사 터지. 뭐 일부러 뭐 없애는 것도 있겠지만 또 자연스럽게 불교가 태어나고 나서 그냥 뺏었다. 당시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고려 이제 말이 됐어요. 신진사대부가 정권을 잡았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역의 거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일단 다 부셔야 돼. 처참하게 부서졌다, 절들이. 전국의 절들이 처참하게 부서져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절들은 뭐 객관이라던가 동헌 같은 걸로 많이 바뀌고, 시골에 있는 사찰들은 이제 서원 같은 걸로 많이 아마 바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회마을, 양동마을 가면은 그런 거 얘기 잘 안 하는데, 양동마을에 가면 디딤돌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탑포제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 명당의 개념은 계속 이어졌으니까 그 그렇죠. 부분에 계속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당의 개념도 있겠지만은,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절이 있었다는 건 이미 땅을 닦아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건물을 그냥 써도 돼. 포크레인이 없어 이제 그것만 해도 네, 건물을 그냥 써도 되고, 그 돌부재도 다 그대로 있어. 자재도 다시 쓸 수 그냥 자재도 다시 쓸 수 있고. 전혀 불편한 게 없죠. 여기가 보면은 크로스트가 1457년에 폐사가 됐고, 네. 그럼 이 소수서원은 언제쯤에 지어졌어요?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소수서원은 1543년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입니다. 고려 말에 성리학을 처음 들여온 수능 출신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고 합니다. 주세붕은 안양의 위패를 사당에 모시고 사당 동쪽에 백운동 서원을 세워 유학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왕이 1550년에 명종이 손수 쓴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받아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 된 거죠. 서원의 이름인 소수는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서 닿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보셨던 큰 건물은 소수서원의 관리사무소고요. 원래 서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당 같은 시설이 있어서 적절히 활용되면 좋을 공간입니다. 소수서원의 사당인 문성공묘는 안양을 비롯한 안축안보 주세붕을 모시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번 유생의 명단을 보면 영남의 각 고을은 물론 서울 충청 전라 강원 경기에서 찾아온 유생도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30명쯤 뽑아서 1888년 마지막 원생을 받을 때까지 4천여 명의 선비를 배출시킨 인재 양성과 성리학 발전의 요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서원은 중국의 서원을 모델로 삼았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달랐습니다. 초기에 사립학교였던 중국 서원은 세월이 흐르면서 관학이 되었던 것과 달리 한국 서원은 처음부터 줄곧 사립이었습니다. 중국 서원이 관료 양성의 뜻을 모았다면 한국의 서원은 선현의 정신과 뜻을 기리며 학문을 배우고 인격을 닦았습니다. 라고 한국의 서원 홈페이지에는 쓰여 있지만 글쎄요, 서원에서 많은 관료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서원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재양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원의 재양은 돌아가신 스승이나 위대한 인물을 추모하는 의식입니다. 재양을 통해 제자나 후손들은 그 학문과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서원에 남아있는 고서적, 고문서, 목판 등에서 그들의 연구활동을 살펴볼 수 있으며 재양 물품과 기록 문서에는 조선시대의 생활문화가 잔잔하게 스며 있습니다. 특히 책을 펴내거나 구하기 어려웠던 조선시대에 서원은 요즘의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서원에서는 바르게 다듬어진 지성과 성숙한 정신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선비들은 자연을 통해 사색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둘러앉아 활발한 토론을 펼쳤으며 책을 펴내고
문화예술을 꽃피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의병이 모여 경문을 짓고 임금에게 올리는 차갑고 대쪽 같은 연명상소를 위해 당당하게 붓을 들기도 했다. 좋게 보면 그랬다는 겁니다. 1부는 여기까지. 2부에서 본격적인 답사가 시작됩니다. 2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자유롭게 건축된 이유. 이곳은 사료관입니다. 소수서원과 관련된 유물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관리사무소처럼 현대건축입니다. 근데 역사상에서는 한 방에 다 없어지진 않았으니까 그 조선시대 들어와도 계속 명맥을 유지했잖아요. 그게 절마다 틀린 것 같아요. 절마다 틀린데. 근데 기록상에 또 보면은 그 스님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막 고통도 되게 많이 받고 이제 그 사대부들한테. 근데 회암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이후에도 계속 하고 또 조선의 왕들도 계속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또 괜찮았던 절들도 있는 것 같고. 경주도 있네. 처음 알았네. 어떤 거요? 경주 있죠? 저기 아무도 안 가잖아. 경주 옥산서원이요? 형님, 경주 옥산서원이 경치가 얼마나 좋은데. 저기가 계곡이 있고 또 옥산서원 바로 옆에 불교 유적이 끝내주는 게 있어요. 경주하면 무조건 동일시대에 꼽혀 있어요. 네. 이거 그 얘기 진짜 하잖아. 우리 경주하면 다 신라만 얘기하는 거.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그때 이게 사회가 되었으면 생각은 맞는 거야. 경주하면 우리 동일시대야. 옥산서원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건축물이 되게 잘 남아있어요. 옥산서원. 서원 답사가 좋은 게 뭐냐면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어. 그래서 되게 한적하고 여유롭게.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사지 뭐 이런 한적하고 좋아. 에? 학생들이 소문지는 소문지까지 하나. 아니 학생들은 오죠. 학생들은. 퇴계 이황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나라에 어질고 총명한 인재를 얻는 것은 서원에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익서원을 세운 이황다운 주장이었습니다. 이렇듯 인재 양성의 요람인 옛 서원에서는 학문을 닫고 선현의 제사를 지내고 자연 속에서 풍류를 누리며 인적 네트워크를 두루 다질 수 있었습니다. 서원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재양, 강학, 교류와 유식이 그것입니다. 먼저 재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원은 주로 앞이 훤하게 열린 비탈진 터에 세워졌습니다. 보통 앞쪽에는 공부하는 강학 공간이 들어섰고 뒤쪽 높은 곳에는 사당을 지어 선현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제사는 이곳 사당에서 지냈습니다. 제사는 선현의 그 정신을 이어가기로 다짐함과 동시에 사림이 서로 결속을 굳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사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지내는 춘추양사와 다다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상막례, 정월 초닷새 즈음에 지내는 정할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춘추양사를 가장 중요하게 지냈습니다. 제사는 하루 전날부터 준비하는 절차가 있어서 모두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대체로 재물 마련과 재관을 정하는 집사분정, 충문 쓰기 등을 첫날 준비합니다. 이튿날 동이 트면 몸과 마음을 보다 정갈하게 가지고 단정하게 갖춘 옷차림으로 사당에 모입니다. 제례의식의 순서를 적은 콜기, 낭독에 따라 재관들이 예를 다합니다. 제사는 입제성생례 집사분정 제물 근봉제물점 시사후 입장 분양례 초월례 아언례 종언례 철변두음봉 내양양 낭독파제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강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초기의 교육제도는 지방의 향교, 중앙의 사부학당, 그리고 성균관으로 이루어진 관학 중심이었습니다. 향교는 사족 자제들이 오로지 과거 시험에 몰두하는 바람에 인성교육이 부실했습니다. 사부학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균관은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집중 양성해서 왕조체제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서원은 달랐습니다. 출세에서 이름을 날리는 과거 시험 준비보다 성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집중 교육했습니다. 원생들은 자연스레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 고된 수련을 거치며 학식과 덕행을 두루 갖춘 진정한 선비로 양성되었습니다. 서원교육은 성리학 교재와 서원의 모신 선현이 지은 책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서원마다 교육 내용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도산서원은 이황의 학문을 바탕으로 심성과 우주론이, 도남서원은 김장생의 일해가 중심이었습니다. 이렇듯 서원에 남아있는 강학교약, 강학내용, 평가, 강학일해 등을 통해서 서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서원에는 선현의 가르침을 담은 목판과 문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판과 서적들은 책이 귀했던 시대의 학문과 지식을 널리 펴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서원에서는 책을 파고드는 학습뿐만 아니라 성리학 이론과 학설을 주제로 한 자유 토론도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한편 서원 건축물의 강학 공간에는 강학당과 원생들의 기숙사인 동제, 서재가 있습니다. 서원의 중심에 있고 가장 큰 건물인 강학당은 수업이 있을 때 말고는 원생들이 함부로 오를 수 없습니다. 가운데 넓은 대청마루는 강의실이고 좌우 한 칸은 각각 원장실과 교무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서원의 기능은 교류와 유식입니다. 서원의 누정은 긴장된 서원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에 둘러싸여 정신을 맑히는 공간입니다. 말쑥하고 소박한 서원에서 가장 화려한 건축물이 누정입니다. 애써 거칠지는 않았지만 멋을 잔뜩 냈습니다. 기둥 하나 허투루 세우지 않았습니다. 속내도 있는 대로 다 드러냅니다. 문이나 벽이 없어 사방이 탁 트여 자연이 그대로 스며듭니다. 누정은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보는 공간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을 받아들이는 공간입니다. 헌한 대청마루 바깥으로 열린 자연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누정에서 만나는 나무, 돌, 물, 산, 바람, 서리, 눈, 비는 사림에게 학문적 사고의 대상입니다. 어우러져 삶과 자연을 이야기하며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립니다. 서원의 유식은 서원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원에 찾아오는 바깥 사람들도 함께했습니다. 명망 높은 성리학자나 관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어 교류했습니다. 덕분에 서원에 걸려있는 다양한 현판에는 이들의 올곧은 정신과 해박한 학문의 깊이가 반듯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료관을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아직 소수서원 경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소수서원의 외곽이며 현대에 건축된 부속시설들이 위치한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앞에 보이는 저 현문이 소수서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서원하고 향교랑 다른 게 뭐냐면은 보통 서원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1번이 강학당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이제 강당 같은 역할이고 지락제 학구제가 이제 그 기숙사거든요. 동제서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번하고 3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신제, 직방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같은 역할인 거죠. 그리고 이제 4번이 장서가게, 도서관. 이거는 5번이 이제 문성공 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는 사당이 되겠죠. 사당이 되고 이제 6번은 전사청, 뭐 준비하는 전사청이고 7번이 영정각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사당이고 여기가 이제 강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서원은 잘 안 만들어지고 보통은 앞에 동제나 서제가 있고 그게 뭔데요, 동제서? 동제서제가 기숙사가 있고 평평한 땅이면 그 앞에 대성전이나 사당이 있고 왜냐면 그게 위계서열이 앞으로 오니까. 근데 만약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가 져 있으면은 사당이나 대성당이 뒤쪽으로 가요. 위계서열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그 앞쪽으로 강당이 있는 거고 공부하는 강당.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일직선 축선상을 이루거든. 근데 여기는 일직선 축선상을 이루지 않는 게 특징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는 그 먼저 보고 배울 벤치마킹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그냥 언저가 절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오면은 실제로 여기를 절이랑 서원 향교를 구분을 못해요. 네, 우리는 이제 문화재 한다고 서원한다고 막 두리번 거리니까 아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여기가 절인 줄 아는 사람들 많아. 현재 그냥 보면 서원이라면 우리 엑스에서 사원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는. 나는 사실 그걸 이해를 못해. 하도 오랫동안 이걸 해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서원은 향교에 비해서 다른 점은 향교는 국가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건물이 각 위치에 제대로 박혀요. 근데 서원은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민간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돈 생기면 짓고 해서 건물이 또 위치가 제각각인 경우도 있어. 그래서 크기도 다르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각각인데 전국에서 이게 제일 처음 지어진 거기도 하고 이렇게 지은 대로 지은 데도 없다. 근데 좀 전에 향교는 정부에서 돈을 한 번에 준다는 거는 네. 그런 일종의 당시와 일종의 국립교육기관이니까요. 일동에 그러니까 동원하고 동원, 객사, 향교가 읍성하고 원 세트예요. 근데 그럼 향교가 그 당시 일종의 중고등학교라면 여기가 지금 대학인 거죠? 아니에요.
역할은 똑같아요. 내가 똑같은데? 네, 역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균관이 서울대학교, 여기는 사립학교, 거기 공립학교. 그건 알겠는데 응. 그러면 대체로 어디를 선호하고 뭐 이런 게 그거는 아니요. 시간마다 바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이 초음에 개국했을 때는 당연히 서원이 없었으니까 향교가 이제 향교가 이제 엘리트 코스였고 향교에서 있다가 정말 공부 잘하면 성균관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서원이 생긴 다음에는 서원에 이제 쪽집게 선생님이 많이 생긴 거야. 과외 선생님. 그러니까 서원으로 또 몰려.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되니까. 왜냐면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학계에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원으로 가. 근데 향교 서원은 학계가 없는 약간 공립고용이기 때문에 비리가 심해지고 나라가 힘들면 힘들수록 전부 다 서원으로 몰리는 거죠. 근데 아니 그러면 당시에 최고 엘리트들은 서원에서 오고 싶어 했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엄청 유명한 뭐 이렇게 학자다. 네. 그럼 향교에 가서 애들 가르치려고 할까? 서원에 가서 향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대우도 안 좋을 뿐더러 그 명성도 약했어. 일타 강사들이. 그때 그게 쉽게 말하면 공경 문제가 좀 있었네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오늘 우리 교육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나는 이런 일이 비단 이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역사적인 흐름 맥락이 있다. 내가 볼 때는. 오늘 확실하게 이해됐어. 기본적으로 향교 이 조선이 향교가 공립교육이었으면 뭐 서울 의도 전자지 않게 향교 자체 훌륭한 교수들이 올 수 있게끔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왕들은 그런 걸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왕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향교에 가서 좀 힘좀 이렇게 더 낫겠네. 어떻게 보면. 물론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조선 정부가 향교에 교수들한테 월급 많이 줬어요. 영상의 지락제와 학구제는 원생들이 거처하면서 공부하던 일종의 기숙사입니다. 지락은 송나라 구양수의 글 중에서 지락마교 독서에서 따온 이름으로 지극한 즐거움은 독서만 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을 우러러보는 공간이라고 해서 안고제라고도 합니다. 학구는 성현의 길을 따라 학문을 구한다는 뜻이고 어린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이어서 동몽제라고도 했습니다. 서울로 보면 선배들의 공간인 지락제가 동제의 역할이고 학구제가 서제의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도통동제가 서열상 서제보다 상급이니까요. 두 건물 모두 단청이 없는 백골집이고 민도리로 구성된 단촐한 건축물입니다. 이부는 여기까지. 3부가 최종편입니다. 3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교문화유산이 되려면 강학당은 1543년에 주세붕이 세운 건물입니다.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던 곳이기 때문에 이름을 강학당이라고 하였습니다. 강학당은 소수서원의 강학 공간에서 중심이 되는 건물로 소수서원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물입니다. 향교의 명륜당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강학당은 일반적인 한옥 건물의 옆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앞면으로 설정한 독특한 구조입니다. 지도문을 통해 서원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강학당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건물 앞부분 선탄은 대청이고 뒤쪽 1칸에는 방을 둔 이른바 전청우실의 특이한 구조입니다. 대청은 원생이 모여 공부하던 곳이고 방은 교수가 거처하는 공간입니다. 강학당 내부의 대청마루 북쪽에는 명종이 직접 쓴 소수서원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강학당 앞쪽에는 백운동이란 편액이 걸려 있는데 백운동은 소수서원이라는 사액을 받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강학당은 이왕의 문화생을 포함해 4천여 명이 넘는 인재를 배출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소수서원의 역사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건물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서 조선시대 건축사 연구에도 좋은 자료입니다. 일신제와 직방제입니다. 지락제와 학구제처럼 기숙사의 역할을 했던 공간입니다. 향교에 비하면 좀 유명한 데도 규모는 크나 아, 근데 불교와 유교는 엄밀하게 차이가 크죠. 그죠? 예, 왜냐면 유교는 이렇게 재산상으로 뭔가 보유하거나 큰 건축물을 짓는 거를 굉장히 제약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대주의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서원보다 크면 안 돼. 맞아. 그것도 있지, 맞다. 예. 맞다. 그것도 있다, 맞다. 우리나라 제후국이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일종의 검략주의 맞다. 그게 있지. 맞다. 근데 이게 단청이
이렇게 원래 있는 거야? 아니면 일반 이런 강당이 이거는 강당이니까 단청이 있죠. 강당이니까. 단청은 별로 사찰이나 궁궐이나 이런 데 주로 있는 거. 아, 여기도 강당하고 사당 같은 경우에는 단청이 또 있고, 예. 보통 이런 강당에는 다 단청이 들어가요. 네네네. 네,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강당의 역할은 사실 다목적 룸이기 때문에 네, 뭐 교육도 하기도 하지만은 또 높은 분이 오시면 여기서 또 강학도 하기도 하시고, 예,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단청을 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기숙사 같은 경우에 동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골집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 사당이니까 당연히 단청을 칠하고. 근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 조선의 지역사회에서 항상 막 지역을 흔들어 국가의 어떤 전체를 흔들었던 어떤 하나의 나발이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 건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들 와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외국인들로 하여금 소수서원 같은 공간의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규모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아름다운 경관에서 다양한 스토리를 품고 있는 공간이라는 식의 스토리텔링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강당 옆으로 문성공묘가 있습니다. 문성공묘는 중종 37년에 주세붕이 안양을 기리기 위해 안양의 고향인 순흥에 세운 사당으로 소수서원이 세워지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당에는 사자를 사용하고 왕이나 나라의 큰 인물을 모신 곳에만 묘호를 쓰게 하였는데요. 문성공묘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주자학을 도입한 문성공 안양을 기리고자 격을 높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양을 모신 이후 1544년에 안축과 안보, 1633년에 주세붕을 추가로 모셨으며 매년 3월과 9월 초정일에 제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세붕과 이왕이 직접 제양의식 절차를 기록한 홀기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양을 올릴 때 주세붕이 직접 지은 도동곡이라는 경기체가를 부르는데 이는 안양이 중국 공자의 도를 우리나라로 옮긴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서원에서 도동곡을 부르는 곳은 소수서원이 유일하며 이는 소수서원이 우리나라 도학의 연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건물도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시대 건축 연구에도 좋은 자료입니다. 이 돌은 일영대입니다. 해시계로 알려져 있는데 그저 숙수사의 문지도리석일 수도 있습니다. 이 건물은 영정을 모신 영정각이고요. 이 건물은 전사청입니다. 1542년에 지어졌습니다. 계기를 보관하고 재물을 마련하던 곳으로 제사를 준비하는 건물입니다. 영정각은 영정을 모시기 위해 1975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다른 서원들에는 거의 없는 시설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도동각 또는 영정실이라고 했으며 안양의 영정을 모셨다고 합니다. 중앙 좌측에 주자학의 시초인 주자의 영정, 우측에 안양의 영정, 왼쪽에는 주세붕의 영정, 오성과 한음의 한음 이덕형의 영정, 오른쪽에는 청백리의 표상인 오리유원익의 영정, 조선 후기 사상계를 이끌었던 미수어목의 영정이 있습니다. 원본은 소수박물관에 있고 전시된 영정은 복제본입니다. 얼마나 됐을지 궁금하네요. 경쟁률. 어떻게 힘들게 들어왔을지. 글쎄요, 그게 근데 이제 문제는 기반이 엄청 강했을 그게 공정해야 경쟁률이 생기는데 공정하지 않으면 경쟁률이 안 생기니까. 요즘 면접 시스템 아니었을까? 거기서 그렇겠죠. 네. 소수서원의 정문인 지도문으로 나가면 경념정이 보입니다. 1543년에 주세붕이 세웠습니다. 경념은 북송의 철학자 염계주돈이를 추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자 중 하나로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주변을 조망하기에 좋은 장소라서 원생이나 유림의 모임, 시회, 개최, 풍류와 심신수양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취한대는 퇴계 이왕이 털을 닦은 정자입니다. 이왕이 명명한 취한대라는 이름은 옛 시인 송취한계에서 따온 것으로 푸른 산의 기운과 시원한 물빛에 취하여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소수서원의 진입 영역입니다. 서원 왼편에 봉긋하게 솟아있는 둔덕은 거북이가 알을 품은 모습처럼 보여 영귀봉이라고 합니다. 영귀봉 주변으로 수백 년 된 적송이 장관인데 소나무에게서 선비의 충절을 배운다는 뜻으로 학자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주 숙수사지 당간지주입니다. 소 수서원의 주변에서 확인되는 숙수사의 흔적과 함께 소 수서원이 있던 자리가 원래는 숙수사라는 불교 사원이 있었던 곳임을 말해줍니다. 불교가 꽃피던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사원으로 유교가, 불교를 밀어낸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서원으로 활용된 공간이 바로 지금 보시는 소수서원입니다. 지금부터 7분 30초 동안 숙수사지 당간지주부터 소수서원 정문을 지나 뒷문으로 나가 선비촌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하겠습니다. 중간에 대사가 없어요. 천천히 서원의 경관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신 분들은 7분 30초 뒤로 넘어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근데 진짜 다르겠다. 외국인들 좋아하겠다고요? 외국인들. 특히 이런 관광이 없는 나라 사람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사람들. 근데 이게 문화적 활용과 관련된 건데 외국인들이 좋아하려면은 이런 게 있고 그 옆에 밤에 보낼 수 있는 호프라던가 맥주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들이 그런 게 없어. 예를 들면 우리 뭐 경북기업에서 있지? 그렇지 홍대 있고. 그러니까 서울은 그게 되거든. 근데 경주도 되죠. 나는 경복궁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한테. 그죠? 프랑스 파리 가면 도시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보는 것처럼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걸 관리하는 주체가 다 보조금을 받거든요. 인건비 보조금 받아. 현민이 더우면 피곤하기만 해. 네. 그래서 그런 데는 다 안 돼. 여름 먹는 게 목적인 사람. 그쵸. 손님 오면 얼마나 피곤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만 10, 80년 돼. 음악까지. 이 손님들도 다 어르신층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소원이 유행할 수 있는 방법은 트렌드로 여행지로 자리 잡은